제가 들려드릴 66번째 책은 하이니 베리 소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입니다. 하이니 벨은 독일 작가고요. 이 책은 그의 대표작이고 전쟁 후 독일에서 쓰여진 최고의 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의 부모님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자녀들이 히틀러 정권을 멀리하도록 교육시켰어요. 작가가 되기로 일찌감치 마음먹고 대학에 입학해서 문학 공부를 시작할 즈음에 전쟁이 났고 징집되어서 6년간 전선에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글을 쓰기 시작했고 금방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혔고요. 독일이 거의 모든 문학상을 받았어요. 또 1972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의 소설들은 다 정치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을 날카롭게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카트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읽으면 가슴이 섬뜩해질 만큼 언론의 횡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혜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녀는 짧은 생을 불꽃같이 살다 갔죠. 그녀의 같은 제목 수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꽤 유명한 책이죠. 그녀는 50년대에 독일로 유학을 갔었고요. 생애 한가운데 데미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등의 많은 독일 소설을 번역했고요. 한국으로 돌아와 교수로 재직했어요. 결혼도 했었고 이혼도 했어요. 그러다가 31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전혜린을 품을 만큼 넉넉함과 이해심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수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강추합니다. 50년도 더 전의 책이지만 모든 문장들이 날카롭고 깊어요. 거기에 불꽃같이 치열했던 삶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이니 벨이 이 책 1952년 9월 30일 토요일 오전에 시작돼서 월요일 오전에 끝나는 48시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952년 독일 쾰른에 살고 있는 프레드는 43살이에요. 결혼 전부터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했어요. 어떤 직업이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생각했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려면 진지한 태도가 필요했는데 자신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약방에서 일했고 사진관으로 옮겼다가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면서 거기서 근무하는 책을 좋아하는 캐테를 만났어요. 둘은 얼마 안 있어 결혼합니다. 신혼살림은 누추한 가구가 딸린 방에서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괜찮은 집을 갖게 되었어요. 임신한 캐티는 도서관을 그만두었고 바로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프레드가 입대했을 때 맏아들 클레멘스가 태어났습니다. 전쟁 중 폭격으로 그들의 집은 폐허가 되었고 옷이나 가구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8년이 지나 지금 1952년이 되었습니다. 프레드는 43살이고 캐티는 38살이에요. 그 사이에 아이가 셋이 되었어요. 전쟁 중에 쌍둥이도 낳았었는데 둘 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프레드가 탯줄을 자르고 기구를 소독했지만 둘 다 잃고 말았죠. 지금 큰아이 클레멘스는 13살이고 둘째 딸 카를로는 11살 그리고 아직 어린 아기가 있어요. 부부는 아주 가난합니다. 프레드는 성당의 관청에서 전화 교환수로 일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 교환수로 복무했었고 그 경력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외에도 바이젬 씨의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도시 남쪽 구역의 소녀에게 라틴어를 가르치고 돈을 조금 받았어요. 현재 프레드는 집에서 나와 아내와 아이들과 따로 살고 있어요. 그건 그가 가난을 눈으로 확인하는 걸 견디지 못해서였어요. 그들은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총 4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중 프랑케 시네가 주방, 거실, 침실 외에 손님용 응접실까지 4개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프랑케 부인은 가톨릭 신자로 주택위원회 회장이어서 그걸 자기에게 유용하게 사용한 셈이었어요. 프레드와 캐테 가족은 1개의 공간만을 배분받았는데 그것도 가톨릭 교회에서 이 가정에게는 이 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서류로 증명해 주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프랑케 부인은 가톨릭 내에서 주교와 가까웠고 꽤 힘이 있어서 거기에 항변하는 건 어림없었죠. 프랑케 부인은 말이 많고 상냥하지 않은 여자로 돈 이야기할 때만 부드러웠어요. 인생, 사랑, 죽음이나 신에 관해 이야기할 때처럼 돈 이야기를 해서 캐테는 놀라곤 했죠. 그러나 남편 프랑케 씨는 말수가 적었고 아내가 집에 없을 때는 가끔 캐테의 방문 앞에 말없이 초콜릿을 두고 갔고요. 이따금씩 포장지에 지폐가 들어있기도 했어요. 프랑케 부인과 또 다른 이웃인 호프 시네는 끔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잔소리 때문에 세 아이들은 조용하게 놀아야 했죠. 조금 넓은 집을 배분받고 싶었으나 프레드가 술주정뱅이였고 신부가 그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그건 그들 부부가 성당의 단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서 못마땅해 하고 있던 신부의 결정이었고
주택위원회 회장인 프랑케 부인이 주택 신청을 거부해버려서 지금 주택단지에 지어지고 있는 집도 배분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캐테는 그때부터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런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게 두려웠어요. 영성체를 하는 것도 불안했고 프랑케 부인이 독실한 신자로 매일 영성체를 즐기고 있는 건 더 끔찍했죠. 캐테에게 남아있는 기쁨 중에 하나는 전례의식이었는데 지금은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불안했어요. 재단 위의 신부를 보는 것도 불안했고 그가 프랑케 부인의 거실에서 고급 시가를 피우면서 위원의 여자들과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끔찍했죠. 그들이 대화에 방해될까봐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지만 그 시간 내내 그들이 큰 웃음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녀는 미사가 없는 시간을 틈타 성당에 몰래 가보곤 했어요. 그럴 때는 신의 존재를 느끼며 한없이 평화로워지곤 했습니다. 언젠가 프랑케 부인이 크리스마스에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캐테는 그 집에 가서 제대로 된 가구가 갖춰져 있는 거실이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 낯설었어요. 자신들은 그런 가구에 어울리지 않고 그런 그림들 사이에 있을 형편이 못 되는 듯한 위축감이 들었죠. 아이들은 가죽 쿠션이 있는 의자에 너무나 수줍게 엉거주춤 앉아 있었고 그걸 보는 캐테는 울음이 터질 듯 했어요. 그때 프레드는 초대에 응해 여기 온 걸 후회하는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프레드는 너무 좁은 집과 끔찍한 이웃들을 견딜 수 없어 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애들이 떠들고 노는 소리가 분노를 일으켰고 애들을 때렸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몇 달 전부터 종종 누군가의 얼굴을 갈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을 끝내고 지쳐서 집에 돌아가서는 아이들이 떠른다고 화를 내고 때린 적도 있다.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매우 심하게 아이들을 때렸다. 그리고 내가 자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프레드는 그런 짓을 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와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따로 집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죠. 날이 어두워지면 오늘 밤은 어디서 잘까를 궁리했고 대부분은 막스를 찾아갔어요. 막스는 수화물 보관사에서 일했는데 거기엔 난방용 라디에이터가 있었고 자리를 잘 잡으면 하룻밤을 잘 수 있었어요. 잠이 들기 전 캐테와 아이들 생각이 나면 가끔 울기도 했습니다. 술꾼의 눈물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울었는데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그저 고통스러움 때문에 울었어요. 얼마 전부터는 블록 씨의 집에서 신세를 지기도 했어요. 그가 전화 교환수로 받는 월급은 320마르크. 그걸 받으면 모두 캐테에게 주었어요. 캐테는 그걸로 방세, 전기료, 가스비, 의료보험료, 또 빵집에 갚을 돈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를 절약해 썼지만 늘 부족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아파서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해두었어요. 프레드는 성당에서 나오는 1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와 그녀의 모자라 보이는 남동생을 유심히 보고 따라갔어요. 그들은 간이식당 열쇠를 열고 들어갔고 그는 따라 들어갑니다. 소녀의 집이 그걸 운영하고 있었고 소녀가 주로 커피와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녀는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거기서 빵과 커피를 주문해 먹었고 그는 어느 정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그날 아내와 만날 예정이고 같이 지낼 방을 구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는데 인구 30만이 사는 이 도시에서 부탁하는 돈을 쉽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프레드는 50마르크를 꾸기 위해 가능한 사람을 찾아갔지만 못 구웠고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로 해요. 전화하기 전에 돈을 구워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려 했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결국 제르게 신부에게 35마르크를 빌렸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제르게 신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거친 딸꾹질만 나왔다. 말끔하게 솔질한 그의 수단, 잘 손질되어 있는 그의 손, 깔끔하게 면도한 뺨, 이러한 것들이 초라한 우리 집을 맛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얀 먼지처럼 우리가 10년 동안 들이마신 가난을 생각하게 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의 내릴 수도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가난이라는 먼지는 나의 폐와 심장과 뇌에 쌓여 내 몸의 순환을 지배하며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있다. 나는 참았던 기침을 터뜨렸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악수를 한 후 문 쪽으로 걸어가다 돌아보니 신부가 내 뒤에서 성호를 긋고 있었다. 프레드는 캐테와 묵을 빵을 구했어요. 네덜란드 집이라는 이름의 작고 초라한 호텔이었고 간소한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일요일에는 춤출 수 있다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호텔의 긴 복도 끝의 방은 어두웠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제단 위에는 붉은 옷을 입은 주교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주교는 별로 인기가 없었고
그가 설교에 사용하는 어휘는 판에 박힌 말이었어요. 주교는 하느님을 우리 일상에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그분이 탑을 쌓아 올립시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진리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주교가 진리를 지루하게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다고 프레드는 생각했어요.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5시까지 아내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 부분입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아무에게도 실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처참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실 나는 돈이 필요했고 아내와 같이 잘 방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나는 2달 전부터 호텔방에서만 결혼 생활을 영위해왔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가끔 야외의 공원이나 파괴된 집의 현관, 그 밖에 남에게 들킬 염려가 없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도심의 으슥한 곳을 찾아다녔다. 다른 이유는 없고 우리 방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와 우리 옆방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너무 얇았다. 더 큰 방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에너지라 불리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돈도 에너지도 없다. 지난번에 캐티와 만났을 때는 어느 공원을 찾아갔었어요. 어두운 땅 위에선 캐티의 하얀 얼굴과 그녀가 눈을 뜰 때 나타나는 푸르스름한 빛이 보였어요. 맨살을 드러낸 캐티의 팔은 하얗고 그녀는 심하게 흐느꼈어요. 언젠가는 그가 만날 시간이 돼서 캐티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클레멘스와 카롤라에게 들키고 말았죠. 애들은 자신들을 때리는 아버지였지만 반가워서 달려와 껴안고 이제 아프지 않냐고 물었어요. 애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고 자신을 알아보는 아기의 미소와 반가워하는 캐티를 보았지만 그 방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가난의 숨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애들은 기분이 좋아서 춤추고 노래했지만 그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 얼른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레드는 죽은 2 아이, 신부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확실하게 말해준 쌍둥이에 대해 가끔 생각해요. 아이들은 자신을 3년마다 직업을 바꾸는 사람, 아버지가 물려준 돈을 탕진해버린 사람, 나이를 먹어도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는 사람, 가족에 무관심하며 돈이 생기는 족족 술만 퍼마시는 사람으로 알 거라고 그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는 실제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한 달에 한 번꼴도 안 되었고 최근 3달 동안 제대로 취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는 평소에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나가 아직 문이 열려있는 묘지들을 주로 찾아다녔어요. 자신도 언젠가는 저기 묻힐 거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떨렸죠. 원래 어릴 적부터 묘지에 가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곳에 묻힌 모든 사람, 화단, 글자, 냄새, 그 모든 것이 언젠가 너도 죽을 거라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이건 그가 가장 의심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였죠. 어떤 때는 묘비에서 아는 사람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는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일찍 죽음을 체험했었죠. 그때는 죽음이란 땅속에 묻혀있다가 부활하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걸 이해했어요. 집에서 나온 이후로는 더 자주 묘지를 찾아갔어요. 모르는 사람이 장례식에도 참석했고 고인이 가족들이 권하는 식사지에도 앉아 음식을 먹었으며 그들이 말하는 인생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일요일, 캐티는 프레드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클레멘스는 동생 카를라와 성당 축제 행렬을 보러 나갔어요. 밖에서는 연주소리와 강론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어느 흑인이 부르는 허스키한 목소리 노래가 들려왔어요. 예수의 순환을 노래한 가사 속에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대목이 들렸어요. 강론은 분노가 솟구치게 했고 쓸데없는 말들이 썩은 음식처럼 몸속으로 밀려들었지만 흑인의 노래는 이 모든 것을 뚫고 유일하게 캐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캐트는 프레드를 만나기로 한 5시가 되기 전에 애들이 먹을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반죽을 하는 동안 사랑을 나눌 공간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백만의 남녀들을 생각했어요. 오후에 내일 아침까지 애들을 봐줄 벨러만이 도착했어요. 그는 젊은이였고 그날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는 애들을 좋아했고 애들도 그를 좋아했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프레드를 만난다는 것이 기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이 있기 위해 아이들 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곤혹스럽다. 어디에 사는지 물을 때마다 그는 한 달 전부터 블록씨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블록씨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는 내게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는 가끔 주인 여자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동안 저녁에 급히 시간을 내어 30분 동안 카페에서 만나기도 했다. 그런 다음 정류장에서 잠깐이나마 서로를 껴안는다. 그리고 내가 버스에 올라타면 프레드는 그 앞에 서서 손을 흔든다. 밤이 되어 정적이 내 주위를 지배하면 나는 긴 의자에 누워 흐느껴 울며 기도한다. 결혼할 때 나는 23살이었다. 그 후로부터 15년이 지났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훌쩍 흘러가 버렸다. 아니,
아이들이 삶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내 삶에서는 그만큼 사라져갔다. 캐테는 집을 나와 프레드를 만나러 갑니다. 도중에 성당에 들렸고 신부에게 고해를 했어요. 그 대목을 중략하면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나의 온갖 두려움과 고통, 나의 전 생애, 쾌락에 대한 두려움, 성체를 받아 모실 때의 두려움, 결혼생활의 불안, 남편이 집을 나갔고 그와 같이 있기 위해 가끔씩 만날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 둘, 프레드와 내가 술에 취해 보냈던 2년 전의 그 모든 이야기를, 내 아이들의 죽음, 살아남은 아이들, 우리가 옆방의 호프씨 가족에게서 들어야 했던 말들, 그리고 큰 집에 사는 바디크림 광고에 나오는 것 같은 얼굴을 한 신부들에 관한 나의 증오심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프랑케 부인과 우리 무력함과 지저분한 우리 방역안에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지금 또 임신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신부는 캐티의 고해를 다 듣고 나서 기도를 하는가 물었어요. 그리고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말해주다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격자 틈새를 통해 캐티를 보았는데 그 눈빛은 엄숙했습니다. 그는 약간 격한 어조로 어떻게 신부를 그토록 증오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죄를 사해줄 수는 있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 어쩌면 다른 신부와 상의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죄를 사해달라는 그녀의 부탁에 신부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죄를 사해준다는 기도문을 말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 나라고 증오심이 없겠냐고 캐티에게 말했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나라고 증오심이 없겠습니까? 나도 가끔씩 윗사람들한테 증오심을 느낀단 말입니다. 순회하면서 미사를 집전하는 순회의 신부들은 성당이 지저분하다고 욕을 하고 복사가 없다고 투덜댑니다. 이 성당에서 10분, 13분, 20분, 25분짜리 정규 미사가 봉헌됩니다. 순회 신부들이 어찌나 많은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5명의 신자도 참석하지 않는 미사가 하루에 15번이나 있습니다. 정말 신기록입니다. 15대5 도박이지요. 고급 호텔의 욕실 냄새를 이 무너진 성구실에 남기는 신부들을 내가 증오하고 있단 말입니다. 5시에 프레드가 예약한 호텔에서 만나 같이 성당으로 미사를 갔지만 늦어서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캐티는 성모성을 바치면서 제발 임신이 아니기를 기도했어요. 그들은 식사를 하고 깡통 인형 맞추기를 했고 회전 목마를 탔어요. 가설 소극장이 계단에 앉아있는데 저 앞에 아이들이 보였어요. 벨러만이 클레멘스의 손을 잡았고 그가 데려온 아가씨가 카를라의 손을 잡고 두 사람 사이에 아기 바구니가 들려있었어요. 아이들은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 즐거워 보였죠. 그들은 애들이 젊은 사람들과 놀고 있으니 그냥 아는 척하지 말기로 하고 자리를 떴어요. 숙소로 왔고 캐티는 심한 현기증과 구역질 증세가 있었어요. 식은땀을 흘렸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벽에 써있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건 신의 도움을 받아야 당신 의사도 당신을 돕는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신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어요. 이런 구역질 속에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얼굴 위로 마구 흘러내렸어요. 프레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 옆에 앉아있었고 그녀는 점점 나아져갔어요. 이 증세는 임신 때문이며 뱃속의 아이가 반겨주지 않는 자신과 태어난 후 닥칠 가난에 저항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프레드는 그 애는 주교가 날이 착실한 신자가 될 것이며 자기는 그 애를 사랑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캐테는 어쩌면 주교가 되거나 단테 연구가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임신의 공포감을 덜어내지는 못했죠.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 돈 한 푼 없었던 끔찍한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또 아이를 가졌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악담을 퍼부을 것인가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그녀는 몸을 회복했고 그들은 남은 돈으로 아침 식사까지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를 만나러 오지 않겠다는 말을 해요. 그녀는 이 만남 자체가 괴로웠어요. 그들이 만날 때 헤어질 때 프레드는 그녀가 전차에 오를 때면 손에 5마르크나 10마르크를 쥐어주었어요. 그건 프레드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준비한 돈이었고 그들이 함께 쓰고 남은 돈 전부였어요. 캐티는 전차에 오를 때마다 그가 남은 돈 주는 걸 잊어버릴까봐 걱정스럽기도 했죠. 그러는 자신이 마치 매춘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레드가 편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내키는 대로 술을 마시고 묘지를 산책하고 아내가 보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는 편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죠. 또 그는 임신도 하지 않았고 도망칠 수 있는 그가 부럽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거의 반 시간을 창 쪽만 보고 앉아 있었어요.
창문으로 고층 건물 지붕에 글자가 번쩍였는데 그건 여러분이 드로기스트를 믿으세요라는 전체주의 성향을 띤 대기업의 광고 문구였어요. 프레드는 피곤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지만 그 말들은 다 그를 슬프게 했죠. 그녀에게 날 사랑하는가를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물을 수가 없었어요. 캐테는 남편에게 요새 기도는 하는가를 물었고 프레드는 전쟁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선을 고치기 위해 밤에 밖에 나가면 쌓여있는 시체를 넘어다녀야 했고 고장난 지점을 찾아내 보수하는 동안 총성이 울리면 몸을 납작 엎드려 기다려야 했어요. 그때 하느님은 멀리 있었고 그 지루한 시간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창 너머로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여러분이 드로기스트를 믿으라는 광고 문구는 계속 번쩍이고 있었어요. 밤이 가고 새벽이 왔고 그들은 나갈 준비를 합니다. 호텔을 나오기 전 프레드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한 일이며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끔찍하다고 말했어요. 그녀도 동의했어요. 그들은 6시 45분에 나와서 프레드가 가는 간이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그때 식당에 신부가 들어왔는데 어제 캐테가 고해를 했던 신부였어요.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새벽에 집에 갔었다면서 어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말을 했어요. 당신은 면제받았으며 어제의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당으로 한번 와달라고도 말했어요. 프레드는 남은 돈 1마르크를 캐테에게 주면서 애들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집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프레드는 나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우리는 한마디도 더 주고받지 않았고 버스가 오자 재빨리 키스했다. 전에도 자주 그랬듯이 그는 정거장에 그대로 서 있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우울한 표정으로 뒤돌아보지도 않고 역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나는 한동안 바라보았다. 캐테는 집으로 왔고 아이를 봐준 벨러만에게 15마르크를 지불했어요. 애들을 학교에 보냈고 책의 무게에 눌려 어깨를 약간 구부리고 회색빛 거리로 사라지는 애들을 보면서 서러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어제 들었던 허스키한 목소리 흑인 연가가 그리워졌어요. 그 시간에 프레드는 출근을 했고 전화선을 연결시킨 후 자리에 앉았어요. 사무실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죠. 11시쯤 제르게 신부의 부탁으로 시내에 업무차 나갔고 길에서 캐테를 봅니다. 그녀는 초라한 치마와 재킷을 입고 모자를 썼고 슬픈 옆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그는 심장을 두근거리면서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갔어요. 캐테는 가다가 마거리트 꽃을 흰 것과 노란색을 섞어서 샀어요.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있었죠. 캐테는 늘 우리 애들이 한 번도 놀아보지 못한 들판에서 피는 꽃을 살 거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녀는 앞에서 걸어갔고 프레드는 뒤로 따라갔어요. 그들은 떨어져 걸으면서 둘 다 죽은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캐테는 수도원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 나왔어요. 그리고 본네베르크 쇼윈도 앞에 멈춰서서 봄, 가을용 남자 외투를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프레드는 그의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묻는 제르게 신부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고 말했어요. 신부의 깨끗한 얼굴 뒤로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 캐테의 모습과 성당의 검은 문과 아이들을 무덤에 주려고 산 줄기가 낀 노란 마거리트, 그리고 캐테의 슬프고도 부드러운 옆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인 1952년의 독일. 그때는 모든 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불공평함이 진실을 가리고 있던 시기였어요. 하인예벨은 가톨릭 사제단의 위계, 프랑크 부인이 대변하는 부패한 시민정신과 부조리한 주택 배분 문제, 드로기스트라는 대기업에 대한 무비판적인 소비자의 문제까지 소설에 다 담았습니다. 프레드와 캐테, 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난은 부부의 몫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문제지만 결국 개인이 고통이고 불행인 거죠. 프레드와 캐테는 점점 사회에서 이탈하고 있는데요. 당시 독일은 아이를 많이 낳지 말라고 했지만 4번째 아이를 임신했고요. 그들 부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제도화된 가톨릭 교회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프레드의 권태와 좌절은 이미 예상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프레드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 거라든가 고해를 해주었던 신부가 캐테를 찾아와 용서를 청하는 장면은 희망의 불씨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잠깐의 평화가 안전한 동화줄까지 내려주지는 않을 거고요. 실제로 하이니 이벨은 마지막 한 챕터를 쓰려고 하다가 쓰지 않고 소설을 끝냈어요. 결국 작가 자신도 프레드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다고 해서 더 좋아질 방법을 찾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그들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자신의 손으로는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요, 예수의 순환을 노래한 흑인 영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딱 맞는 제목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